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껴있죠? 그렇죠.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방송도 조금 더 활기차게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본 글인데요. 직장인들 초공감 가는 약반 일러스트 모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아주 근엄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에 바라는 점 있나? 그랬더니 부하 직원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네,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용기 있죠? 또 다른 상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람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게. 그랬더니 직원이 보람 따위는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시죠. 오호, 멋지군요. 책 제목이에요. 또 한 상사는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화를 냈대요. 보고서가 이게 뭐야? 개판이네! 이랬더니 부하 직원이 뭐라고 응수를 했는지 아세요? 개처럼 일만 시키니까요. 센스가 뛰어나군요. 경영자 마인드로 열심히 일해라. 그랬더니 경영자 마인드로 일할 테니 경영자 월급을 달라. 오, 이 얘기 맞죠? 보통 회사에서 구울처럼 일해라 뭐 이러잖아. 구울처럼 월급을 주면 구울처럼 일하죠. 또 한 직원은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꿈이 없었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이란 걸 꾸게 되었어. 퇴사라는 꿈을. 좀 우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또 여직원의 한탄이네요. 이렇게 맨날 커피 내릴 줄 알았으면 바리스타가 될 걸.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진짜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뉴스를 쭉 모니터링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은요. 원래도 그랬지만 신입사원이 대기업을 들어가도 금방 퇴사하는 경우가 열에 3명으로 늘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일을 과하게 시킨다든지 아까 개처럼 시키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안 참는다는 거야. 못 참는 거지. 그렇죠. 솔직히 이런 건 안 참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윗사람들은 요즘 애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하잖아. 그분들의 마인드부터 고쳐져야죠. 그리고 5년 10년 먼저 들어온 선배들을 보면은 대충 나의 내일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들도 너무 불편하게 지내는 거를 바로 옆에서 보니까 이들이 바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상사한테 대꾸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마음속에라도 한 번씩 이렇게 대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여기에 맞는 좋은 노래가 있잖아요. 꿈에. 그렇죠. 그리고요. 공지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석맞이 이벤트, 일단 책 이벤트는 당첨자 명단을 발표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23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4분이 안 보내주셨네요. 네. 요 4분이 빨리 보내주셔야 이 출판사에서 마감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바로 그 정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newsbag@co.kr newsbag은 NEWSBAG 가방 할 때 백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뮤직 드라마 이벤트는 아무래도 서울에서만 볼 수가 있으니까 응모율이 좀 낮았어요. 아직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혹시 마감이 된 것 같아서 응모 안 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응모하시면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홈쇼핑 보면은 그런 거 뜨잖아요. 매진 임박. 저희도 매진 임박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응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감 끝나는 대로 당첨자 명단은 저희 공지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이 찾아왔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SC제일은행에서 만나보세요.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언제나 고객이 제일, SC제일은행.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경기도에서요. 556개 아파트 단지에서 150억 원이 넘는 관리비 부정, 과다 징수, 그러니까 비리죠. 이 비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요. 이거를 발표한 사람이 무려 남경필이야. 오호. 경기도지사죠? 이 아저씨가 언제부터 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에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요. 내용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관리소 직원에게 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약 31억. 그리고요. 청소, 경비, 용역비 집행 부적절 20억 5천만 원. 그리고 한 아파트 단지 청소, 경비 용역 업체는요. 60대 이상 고령자를 퇴직금,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1년 미만으로만 인턴식으로만 고용을 하고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부터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나쁜 놈들. 벼룩에 간을 빼먹지. 예. 그리고요.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휴가를 모두 다 썼대. 합법적으로. 근데 연차 수당으로 4억 4천만 원을 추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협회비, 주택관리사 협회비, 직원 각자 부담해야 될 경비가 약 2억 원인데 이것도 관리비에서 빼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요.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세대로부터 월 5천 원을 별도로 받아서 수도관 교체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빼서 쓰면 되는 건데 여기서 빼지 않고 별도로 각 세대로부터 5천 원을 별도로 받았다는 건데 이걸 왜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요즘은 이 아파트 회계 비리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비리가 완전히 척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남경필 아저씨를 통해서 오늘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김부선 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 난방열사. 예, 이분 덕에 이 아파트 관리비 굉장히 클린해지긴 했는데 겨울이 또 다가오죠. 또 난방비로 장난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 됩니다. 진짜 이런 비리가 경기도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든지 인천 다른 지역들도 다 이런 거 한 번씩 점검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입주민이 알아서 이런 걸 챙겨야죠. LG그룹이요 오늘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LG화학이랑 생명과학을 다시 합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오, 맞아. 이게 아마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원래 한 회사였다가 분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LG화학과 LG생명과학은요 12일 날 각각 이사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합병을 결의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따라서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요. LG화학이 신주를 발행해 합병 비율에 따라 LG생명과학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네요. 소규모 합병이 뭐죠? 소규모 합병은요 지급할 주식 수가 전체 발행 주식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작은 경우를 말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때 진행하는 방식은요 존속회사는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피합병 회사는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먹는 쪽에서는 이사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양사는 11월 28일 각각 합병 승인 이사회를 하게 되고요. 합병 승인 주주총회도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생명공학이 대세긴 해요. 셀트리온이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그룹 차원에서도 이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계속 내비쳐 왔잖아요. 예. 그 결과 이렇게 합병이 진행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뒷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을 포함해서 대기업들은 벌써 다 합병을 하건 회사를 M&A 하건 다 진행해 왔잖아요. LG 쪽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많죠. 셀트론이 되는 거 보고 야 이제 우리도 들어가자 이런 거 같은데.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특히 미혼 남녀들이 싫어하는 날 중에 하나라는 거 아세요? 그렇죠. 가족들 잔소리 때문에. 오늘 듀오가 재밌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20대, 30대 미혼 4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74%가 가족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 안 내려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성과 여성이 부담스러워하는 잔소리가 따로 있더라고. 남자는 돈, 여자는 결혼이에요. 얼마 벌어? 그렇죠. 결혼 언제 할 거야? 남성의 37%는요
가장 듣기 싫은 명절 잔소리가 떡값은 좀 나왔냐? 뭐 얼마 버냐 이런 얘기죠. 저 같으면 저 떡 싫어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어서 취직은 했니? 너 뭐하고 살래?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예. 너는 왜 애인이 안 생기냐? 그럼 애인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대꾸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성의 경우에는요. 1위가 결혼은 평생 안 하니? 그 다음이 취직은 했어? 남들은 자식 걱정 안 한다던데 그만 좀 먹어. 다이어트 안 해? 그만 좀 먹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들도 별로 날씬한 분들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어쩌다 가끔 보는 친척들 한 집 걸로 똑같은 레파토리를 들어서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혼에 큰 도움 안 주면서 왜들 이렇게 말로만 걱정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음 소식으로는요. 저희도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은퇴 후를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은퇴 후에는 진짜 생활비가 필요할 텐데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거 계산도 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네요. 은퇴 후에 한 달에 평균 19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0이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190만 원 안 쓰는데 은퇴 후에도 한 달 동안 190만 원이나 필요하대. 아니 이분들은 뭐 삼시세끼로 맨날 소고기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25세에서 74세 2271명을 대상으로요. 재무, 건강, 활동, 관계 등 영역별로 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의 은퇴 준비 지수는요. 상당히 낮대요. 56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낙제점이란 얘기인 거죠. 특히 재무 영역에서 보면요. 은퇴 후에 경제적 상황을 만족하는 이들은 전체의 33%밖에 안 됐대요. 예. 다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 가구의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의 얘기대로 월 평균 190만 원. 특히 자녀 교육 등 지출이 많은 50대 은퇴 가구는 225만 원이나 필요하대요. 그렇죠. 50대 은퇴를 하면 이때 막 애들이 대학에 들어갈 쯤 아니겠어요? 그런데 70대에 가면은 145만 원으로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퇴자 중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족한 경험을 한 이들은 무려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10가구 중 2가구는 평균 6,5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대요. 예. 이래저래 다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통계를 낸 곳이 삼성생명이에요? 그렇죠.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의도가 다음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들 중 은퇴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4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은퇴를 대비해서 뭔가 대비를 해라. 뭘로? 삼성생명을 들어라. 뭐 이 얘기인 것 같아. 개인연금. 그러니까요. 개인연금 보험 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기로는 이런 게 다 협박 마케팅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은퇴한 이후에 193만 원이나 들까요? 참 의문스러워요. 삼성생명 광고라고 봐야죠.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출고된 지 10년 이상 된 오래된 차가 크게 늘고 있대요. 우리 차도 걸려있는데. 그렇죠. 이 오래된 차량은 수리 횟수도 당연히 늘고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들이 더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험연구원에서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오래된 차들 빨리 폐차시키고 또 차 사라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풍어를 읊어볼게요. 국내 승용차 평균 연식이요. 지난해에는 7.5년, 약 8년입니다. 2000년은 5년이었대요. 5년. 그러니까 2000년에 비교를 하면은 50%나 늘어난 거죠. 오호. 거기다가 10년 이상 된 올드카 비중이 2001년에는 7.1%였는데 작년에는 28.7%, 4배가 불었대요. 오, 여기에 제 차도 포함되어 있어요. 트라제.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차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돈이 없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예전만큼 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 왜 보험연구원에서는 오래된 차가 늘었다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을까요? 일단 비순정 부품 수리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나면요 부품을 갈아 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순정 부품이 있고 비순정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정 부품은 말 그대로 현대차, 직영 이런 데서 만든 부품이고요. 비순정은 직영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지만 거의 순정과 동일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을 말하죠. 근데 현재 이 비순정 부품을 쓰면요, 보상 비율이 낮아요. 어허.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보상 비율을 올려줘야 자기네들 돈을 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보상 비율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높여줄 게 아니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새 차 사라. 왜? 새 차를 사면 아무래도 차든 사람이든 보험료가 덜 나옵니다. 그죠? 차가 산지 얼마 안 된 거면 사고가 났을 때 망가지는 경우도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도 덜 다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보험연구원 통계도 그렇고 바로 위에 삼성생명 통계도 그렇고 적당히 좀 티를 내야 되는데 너무 티를 냈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외신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그보다 앞서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뭐 이런 속담 아시죠? 예. 그런데 국내 프로야구 팬들은 이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듯해요. 이유는 아시겠죠? 삼성 라이온스가 지금 죽을 쓰고 있잖아. 그렇죠.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 베어스에 패하긴 했지만 정규 리그는 5년 연속이나 우승했어요. 거의 전대미분의 업적이죠. 예. 그런데 현재 삼성 라이온스의 순위가 몇인지 아세요? 9등 아닙니까? 9등인데 어제 NC한테 이겼어. 예. 그래서 8위로 올라갔대요. 아, 그래요? 그것도 무려 61일 만에. 얼마 전에 보니까 꼴찌던데. 꼴찌도 한 번 했었죠. 예. 그렇지만 뭐 KT가 다시 꼴찌로 내려가서 9등을 거의 60일 가까이, 2달 가까이 하다가 간신히 어제 8위로 올라갔는데 언제 또 9위로 떨어질지 몰라요. 예. 그런데 시즌 전만 해도요, 삼성 라이온스가 이렇게 추락하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전무했었죠. 한 명 있었어요. 아, 우리 박 PD. 그렇죠. 한 명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렇지. 아무도 몰라. 아무튼 베테랑 투수 트리오인 윤성환이나 안지만, 임창용 이 선수들이 도박 사건에 휘말리면서 전력에서 이탈했었죠. 네. 그리고 팀 타선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박성민은 NC로 갔고 외국인 타자 나바로도 일본 리그에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전력 누수가 있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다들 이랬거든요. 우리 박 PD 뺀 전문가들은 네. 5년간 누적된 챔피언의 노하우가 남아있다. 아무리 못해도 5등,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는 진출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게다가 아니 국민 타자 이승엽 올해도 뛴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되게 인기 있는 선수죠. 신예, 구자욱 선수, 그리고 전천후 내야수인 조동찬, 이런 걸출한 스타들이 있으니까 다른 팀들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낫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게다가 또 이렇게 평가한 근거가 하나 더 있죠. 삼성 라이온스의 올 시즌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전에 저희가 야구 특집 했을 때 잠깐 알려드렸어. 네. 2억 7,222만 원이거든요. 하나 이글스에 이어 2위예요. 2위. 이렇게 많이 연봉을 받는데 현재 성적 8위. 너무 어울리지가 않죠.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스포츠를 대표하는 게 야구 축구잖아요. 근데 축구는 야구만큼은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우승했었죠. 2013년, 2014년에는 준우승. 작년에도 3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K리그에서 5위권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어. 항상 상위권을 지켜왔었고 전통의 명가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수원 삼성이랑 FC 서울 맞붙을 때는 슈퍼매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관중이 4만 이상 모여. 4만 이상. 그런데 놀랍게도 수원 삼성도 몰락을 하고 있대요. 8월 한 달간 리그 5경기에서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어. 한 번도요? 사무일패. 그러다가 9월 들어서 지난 10일에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간신히 승리했어요. 2대1로. 그런데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K리그 프로축구는 12개 구단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근데 순위는 10위. 10등. 야구보다 더 못한 거야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수원 삼성도요,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야구랑 거의 비슷해. 2억 5,701만 원. 이것도 평균 연봉이 전북에 이어서 2위예요. 2위. 연봉은 2위인데 순위는 10위. 너무 놀랍죠? 진짜 프로야구 삼성이랑 도찐 개찐인 셈이에요. 네. 그런데 수원 삼성은 더 처량해. 그나마 삼성 라이온스가 좀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K리그는 우리나라 축구팀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리그가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칫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대요.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프로축구 K리그는요,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1부 리그는 클래식, 아까 12개 팀 있다고 했죠. 2부 리그는 챌린지라고 해가지고요, 매 시즌 클래식 하이팀과 챌린지 상위팀이 자리를 맞바꾼대. 이게 EPL이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클래식에서 최하위, 그러니까 12위를 기록한 팀은 무조건 챌린지로 떨어져요. 네. 그리고 11위 팀은요, 챌린지 팀의 3개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대. 그래서 한 팀만 살아남는 거예요. 따라서 수원 삼성은요, 자칫 연패에 빠지잖아요. 내년에는 2부 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부 리그에서 1등, 2등을 해야 그나마 또 올라올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원 삼성은요, 한때 아시아 최강을 도전하겠다, 이런 팀이었거든요. 예. 클럽 월드컵 패권을 다투는 유럽 점산팀 수준으로 팀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던 팀이고요.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그런 포부를 밝혔던 수원 삼성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이처럼 삼성 스포츠를 대표하는 삼성 라이온스와 수원 삼성의 몰락은요,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 축구 모두 부진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경제방송에서 왜 스포츠 얘기를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분야 딱 2개가 떠오르시죠? 반도체, 핸드폰. 그렇죠. 올 2분기 연결 기준으로요, 삼성전자가 장사를 잘했죠. 매출이 50조 9,400억 원, 영업이익은 8조 1,400억 원. 실적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 실적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도 아까 얘기 드렸던 스마트폰과 반도체거든요. 실제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갤럭시 S7과 갤럭시 S7 엣지 등 스마트폰이 속한 IM, 그러니까 IT 모바일 부분이죠. 예. 여기는 매출액이 26조 5,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4조 3,200억 원을 달성했거든요. 엄청난 실적을 올렸죠. 반도체 부분도 못지않아요. 매출이 12조 원, 영업이익이 2조 6,400억 원. 그래서 두 부분을 합쳐봤거든요. 매출은 무려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86%를 담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끄는 양대축 스마트폰, 반도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에어컨이나 텔레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존재감도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외신들이요, 삼성전자의 양대축이 흔들리고 있다,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어요. 네. 우선 IM 부분요, 아까 IT 모바일, 여기는 야심차게 선보인 갤럭시 노트 7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내에서는 자발적 리콜에 나서겠다 하면서 이 사태가 봉합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게 파문이 확 커졌어, 주말 동안에. 왜냐? 추가 발화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각국 정부가 갤로트 7? 이거 너무 위험하다,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일단 외신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갤로트 7을 충전 중이던 차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외신에 동영상까지 떴는데 불이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네. 플로리다에서도요, 갤로트 7을 차량에 그냥 놔뒀는데 그 차량이 전수한 사건이 벌어졌대요.
게다가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가 이건 정상이다. 그냥 쓰셔도 된다. 이렇게 판정받은 제품이 국내에서 폭발했대. 국내 소비자들도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삼성 측 주장에 따르면 100만 대 중에 24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아니란 얘기네? 아닐 수가 있죠. 건 사고만 터진 것만 해도 24대가 넘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일이 이어지자요. 지난 10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SPC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는요. 갤로트 이용자들한테 이런 권고를 했어요. 그거 쓰지 마세요. 사용 중지. 특히 CSPC는 외신을 통해서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삼성전자와 공식 리콜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자발적 리콜을 해라. 압박하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이보다 앞서 8일에는 재미난 일이 있었었죠. 미국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는데 여기가 비행기 항공기를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서 갤로트 7 가지고 비행기 타지 마라. 비행기 타더라도 절대 켜지 마라.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어. 비행기 내에서. 이렇게 미국 연방항공청이 하니까요. 유럽항공안전청 여기도 우리 비행기도 위험할 수 있어. 여기도 중지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일본 국토교통성, 인도 민간항공국, 캐나다 교통부 각국의 항공당국과 주요 항공사가 우리 비행기에서도 절대 갤로트 7 키지 마세요. 사용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는 비행기 관리하는 데가 국토교통부잖아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8일에 미국이 이런 조치를 내니까 갤로트 7 한국 항공기에선 켜도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입장을 다시 바꿔버렸어. 기내에서는 전원을 끄고 절대 충전하지 마라. 권고를 한 거예요. 예.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거지. 미국을 또 따라하네. 미국을 따라한 데다가 국토교통부도 삼성전자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삼성전자도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 미국의 CSPC 아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맞추겠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갤로트 7 이용자들한테 스마트폰 당분간 사용하지 마세요. 권고를 했고요. 곧이어 중국을 제외한 지금까지 출시된 10개국에 이런 사용 중지 권고를 확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게다가 삼성전자가 이런 지시까지 했더라고요. 시연용이건 전시용이건 갤로트 7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전원을 모두 꺼라. 매장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왜일까요? 차치 불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조치를 한 거야. 그렇죠. 외신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굴욕인데. 완전히 굴욕이죠. 전시한 제품 전원을 꺼버려라. 매장 직원들한테 지시할 정도가 됐으니. 근데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음모론이다. 미국이 최근 힘을 얻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편승해서 외국 기업인 삼성전자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제가 모르는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 PD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고. 자칭 음모론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2006년에 소니 배터리 리콜 사건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노트북 배터리가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2010년에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리콜 사건. 네. 이때처럼 외국 기업 때리게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 당시 소니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초대형 리콜로 번져가지고 큰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이번 사건도 비슷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삼성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리콜 조치가 취해지면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 누가 가지고 하겠느냐. 미국 기업 애플이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거는 음모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미국 유럽 입장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배터리가 뻥 터져버리면 이거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최소 화상 아니야? 최소 화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 지각 있는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하죠.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떠밀려 늦장 대응한 게 가장 큰 실책이다. 애당초 국내에서 지난 2일에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용 중지 권고를 해야 되는데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바람 거세게 불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요. 게다가 또 한 전문가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그렇게 터졌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우리나라도 당장 난리를 쳤을 거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치가 당연하다, 정당한 소비자 권리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단순히 보호무역주의, 비관세 장벽이다, 이렇게 매도할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원래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것조차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보호무역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보호무역주의가 발동할 수 있는 빌미를 미국에 주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해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행보를 이번에 보였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분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양대축의 하나인 반도체 부분도 소리 소문 없이 위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니온 계좌이 신문에서 11일 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반도체 굵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굵기 먼저 아시죠? 들고 일어선다.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전했냐면요, 앞으로 5년간 반도체에 무려 53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한대요. 네. 이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는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재밌어요. 예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뒤에 배경이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야. 특히 중국의 칭화유니 그룹이라고 있죠. 네. 여기는 정부의 펀드를 앞세워서 인수합병 엄청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반도체 거물로 자리 잡은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중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칭화대. 그렇죠. 거기서 미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난해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걸 인수하겠다고 나섰었잖아요. 그렇죠. 비록 미국 정부가 반대해가지고 인수는 못하게 됐지만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론 인수가 안 되니까 칭화유리그룹은 그래, 미국 정부 니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니네 한번 두고 봐. 그러면서 우한시에 25조 7,800원을 들여서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 미국 애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이 계획도 칭화유니그룹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국가 주도 프로젝트.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화유니그룹은요, 이번 투자를 통해 스마트폰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생산 능력을요, 순차적으로 향상시킨 뒤 생산 품목을 D램까지 확대할 계획이래요. 네. 어디랑 경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삼성전자랑 경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중국계 파운드리 업체인 SMIC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엄청 큰 기업인데 베이징과 상하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니온 계좌이가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중국이 이처럼 반도체에 투자하기 시작한 게 최근의 일이 아니었대요. 2010년부터 반도체를 7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정해서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을 해왔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 이런 걸 발표해가지고요, 2020년까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 얘기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시진핑 국가 주석이요, 직접 지시해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다 모아서 중국 첨단 칩 연맹, 이런 걸 만들어서 반도체 직전 육성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칩 연맹. 너 이름이 좀 후지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후져도 한마디로 반도체 관련된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소재, 장비, 완제품, 이런 모든 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국내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봤자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 기술력이 너무 떨어진다. 특히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AP라고 하죠. 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뭐 이런 첨단 반도체는 만들 능력 없지 않느냐. 반도체 굵기는 실패할 것이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 국내 증권사에서도 아예 보고서를 이렇게 썼어요. 반도체 굵기는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중국 행보를 보잖아요. 이런 장담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 선보여가지고 좀 화제를 모았던 화웨이의 BY폰이라고 있죠. 네. 이게 KT를 통해서 나왔는데 꽤 인기를 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폰이
실은 중국에서 판매 중인 P9 라이트를 모델로 한 제품이래요. 그래서 사양이 거의 비슷한데요. AP만 다르다는 거야. BY폰에는 미국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617을 사용하고요. 중국에서 판매하는 P9 라이트에는 자신들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만든 기린 950 AP 칩셋을 탑재한대. 이게 뭐겠어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AP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물론 국내에서는 중국산 AP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중국 좀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BY폰에는 탑재를 안 했지만 중국 내에서는 벌써 중국산 AP가 널리 쓰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리고 갤럭시 노트 7만 해도 배터리가 2개 회사께 들어간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 SDI고 또 하나가 중국 기업인데 그렇죠. 중국 기업 배터리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것만 봐도 뭐 중국이 우리보다 늘 기술이 떨어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반도체가요. 생산 공정에 따라 뭐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고요. 아까 하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같은 반도체 설계 업무를 맡는 팹리스사가 있고 또 팹리스로부터 주문받아 설계 도면대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뭐 이렇게 분류가 된대요. 근데 중국은요 벌써 SMIC 같은 세계 5위의 파운드리 기업을 보유하고 있죠. 또 하이실리콘 같은 세계적인 팹리스 업체까지 등장했어요. 그러면 다음 스텝이 뭐냐? 조만간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까지 탄생할 것 같다. 반도체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비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시진핑이 얘기했던 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주공학 기술 이게 선진국들만 가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중국도 스스로 인공위성을 쏘잖아. 맞아요. 우주선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드는데 반도체 못 만들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위협은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대요. 2002년에서 2015년까지 중국 반도체 매출액은 연평균 성장률이요 무려 22.1%.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네. 근데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요 6.8%밖에 안 돼요. 중국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아까 일각의 주장처럼 실패한다. 실패해도 큰 문제라는 거야. 큰 위협이 될 수 있대요. 뭔 얘기냐면요. 전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칫 반도체 가격 폭락을 몰고 올 수 있다. 실제로 비근한 예가 있었어요. 철강 산업을 중국이 과거에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했잖아요. 네. 철강업체들 엄청나게 만들었죠. 지금 포항제철 보세요.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글로벌 철강 가격이 폭락하면서 포항제철이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미국, 일본, 대만 이들 나라와 이미 치킨 게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이들 나라와는 스케일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스포츠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요. 삼성 라이온즈와 수원 삼성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국내 1위 그룹에 빵빵한 지원이 있었잖아. 그래서 돈을 앞세워서 스타 선수들을 영입했죠. 뭐 돈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 네. 따라서 다른 구단에서는 너무나 부러웠고 또 성적조차도 다른 구단이 넘보기 힘들 정도의 성적을 그동안 올려왔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현재의 몰락은 국내 스포츠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 스포츠단이 모기업인 삼성전자 관리에서 자회사인 제일기획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일기획은 흑자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면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투자 축소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 투자를 줄였으니 성적 추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네. 그런데 다른 구단이 보기에는 이마저도 배부른 소리로 보일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대로 삼성 라이온즈와 수원 삼성의 평균 연봉은요 전체 2위예요. 투자를 아무리 줄였더라고 해도 2위야. 근데 이걸 많이 줄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프로야구에서 삼성 라이온즈보다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9천만 원이나 적은 팀이 하나 있죠. 넥센. 네. 넥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올해 8,116만 원 불과하대. 그런데 현재 순위 3위예요. 이런 팀들이 삼성 라이온즈가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돈은 아닌 것 같고 뭘까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요, 삼성 라이온즈나 수원 삼성이 몰락 원인은 돈이 문제야. 근데 아까 얘기대로 돈은 아닌데 돈만 앞세우는 경영, 이게 문제란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도박 원정 사건 뭐 이런 걸로 선수단 분위기가 삼성 라이온즈가 상당히 지난해 말부터 어수선했죠. 예. 그렇지만 삼성 구단은 그래도 전체 2위 연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심 플레이오프 진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삼성 선수들 사이에서 삼성이 결국 스포츠를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엄청 돌았었대. 실질적으로 제일기획으로 이전되면서 구단 지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잖아. 예. 물론 연봉은 2위를 맞췄지만 다른 지원들도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선수들은 이 소문 진짜가 아닐까 의심이 된다는 거지. 당연히 선수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죠. 선수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선수들이 불안해하는데도 삼성 구단은 뭘 했겠습니까? 돈만 주면 된다. 야, 그래도 니네 평균 연봉 2위 아니야? 그러면 성적을 내야지. 이렇게 몰아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1등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겨워. 야, 이제 우리도 좀 꼴찌 한번 해보자. 꼴찌놀이 좀 하면 안 돼? 아이, 설마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반도체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외신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위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전해졌었죠. 그때마다 삼성이 체질 개선하겠다 뭐 이러면서 위기론을 진화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뭘 했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한테 야, 반바지 입어, 그래 반바지 허용해줄게, 또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 직원들 많이 잘랐죠. 이거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전히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휴일 없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대요. 1년에 쉬는 날짜를 진짜 손가락으로 세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게다가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폐암 문제, 이거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죠. 언론 플레이만 열심히 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AS 기사가 실외기를 달다가 추락사를 했어. 네. 이것도 모른 척하고 있잖아.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갤로트 세븐 사태 대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성과 인센티브를 안 받아도 좋다, 뭐 이런 직원들의 내부 게시판 덕분에 전략 리콜을 이끌어냈다. 거의 국내 모든 언론들이 이 기사를 써냈잖아. 네. 그런데 이걸 보는 삼성 직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다 한마음이었을까? 시끼들 뭣도 모르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전자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들어요. 네. 어차피 리콜을 해야 되는데 미담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거는 제가 팩트라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음모론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따라서 삼성 라이온스와 수원 삼성의 몰락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 스마트폰과 반도체도 엄청난 위험 앞에 놓여 있잖아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득세, 중국 기업의 공세, 이런 상황에서 삼성 직원들이 과연 예사심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삼성이 이런 위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그동안은 잘 해왔습니다. 잘 헤쳐왔는데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돌아선 지 얼마 안 됐죠.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이런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저희가 삼성을 미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저희도 이왕이면 삼성이 더 좋은 칭찬을 듣고 더 많은 직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주십사 하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요. 내일도 있죠. 내일도 삼성 관련한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에버랜드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오, 에버랜드요? 예. 에버랜드는 한때 삼성의 지주회사였잖아요. 그렇죠.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 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피즈.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학생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 고등학교에서 희망 전도사로 나선 학생들이 있어 화제를 끌고 있대요. 이 내용은요, 미국 현지 시간 8일 MBC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달 말 15살 되는 콰드오 보아탱이라는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항상 밝게 웃으면서 복도를 누비는 분위기 메이커였다는 거야. 예. 그런데 이런 분위기 메이커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자살하니까 학생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는 거죠. 한 학생은 이 MBC 방송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학교 전체가 슬픔에 빠졌고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우드와 함께 수업을 들었던 5명의 학생들이 작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밝은 색상의 포스트잇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학생들의 개인 산물함에 붙이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대. 근데 이게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만은 않았대요. 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고등학교였다는 거예요. 재학생 숫자가 무려 3,600명. 오, 엄청나죠? 어지간한 대학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5명의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교장 선생님을 설득해서 밤을 새워가며 4,000장의 메시지를 완성했대요. 그래서 다시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지 않기를 콰드오가 전했던 긍정적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메시지를 썼대요. 너는 강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정말 대단해.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해요. 이런 짧은 메시지지만 4,000장을 학생들이랑 선생님한테 다 붙여놓으니까 반응이 엄청 폭발적이었다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학생들이 이 포스트잇을 보자마자 서로의 메시지를 대조해보고 이거를 사진도 찍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 공유까지 했대. 또 어떤 학생들은 이 포스트잇이 너무 감명 깊었던 거야. 테이프로 코팅을 했대요. 그래서 옷에 붙이고 다니고 수첩이나 교과서에도 이거를 끼워서 간직하는 학생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에나라는 학생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있는 그대로 멋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진짜 작은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유머를 주는 학생도 등장을 해야 돼요. 너는 정말 대단해 이런 포스트잇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대단해 여기다 띄어쓰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 아니 그러면 그 학생 그거 받고요. 충격 먹죠. 그러면 안 되죠. 너는 강해. 그러면 너는과 강해 사이에 또 한 칸 딱 해가지고 머리가 돌대가리라는 얘기죠. 이런 유머를 주는 학생도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제가 박 PD한테 그렇게 써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렸었잖아요. 곧 다가오는 추석 때 너무나 이런 얘기 듣기 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취업했니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 대신에 아까 미국의 학생들처럼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추석 때 인사말로 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카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게 반응이 좋아요. 오버워치 하냐? 이런 거. 그렇죠. 취업부터 할 사람이니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추석 때 듣고 싶은 말.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가 24.5%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또 연휴만큼은 취업 생각, 공부 생각 있고 푹 쉬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좋겠죠? 저도 대학생 조카들이 있는데 이런 걸 물어봤더니 반응 좋더라고요. 걔들은 여학생인데 박보검이 잘생겼냐, 송중기가 잘생겼냐 그랬더니 얘들이 그냥 침을 튀기면서 대화에 끼어들더라고요. 걔들의 존재 자체가 힐링이라던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